아픈 날개로는 멀리 날 수 없겠죠. 우리 몸의 날개인 어깨,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어깨 팔꿈치 관절의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팔꿈치 관절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온열치료, 그리고 차갑게 부종이나 아픈 부위를 풀어주는 한랭치료, 그리고 전기기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전기치료로 구분할 수 있고, 운동요법을 통해서 운동치료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는 간섭파 치료, 두 번째는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근육신경자극요법, 그리고 따뜻한 열을 통해서 치료하는 온열치료, 그리고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그 다음에 극저온 치료를 주장하는 한랭치료, 그리고 체외충격파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요법으로 치료하는 도수치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섭파 치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저주파는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섭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림처럼 보통 부항처럼 된 튜브 형태의 물리치료 기기를 아픈 부위에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간섭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0에서 100Hz 정도의 차이 나는 두 개의 교류 전류를 사용해서 두 파가 간섭작용이 일어나면서 진폭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근수축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경피적 전기 자극 치료보다는 강도가 좀 더 높아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파 치료는 보통 근육이 뭉치거나 등이나 허리 부위에 근육이 뭉쳤을 때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적인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신경자극요법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근육은 왼쪽 노란색 그림처럼 정상적인 길이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 과도한 업무를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경직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관 흐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독소가 쌓이거나 근육이 딱딱하게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를 피부에 0.3cm 정도의 직경이 된 바늘을 꽂아서 압통이 있는 부위에 자극해서 통증을 풀어주는 치료가 근육 자극요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IMS라고 해서 근육 내에 자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손상된 부위에 신경이 도달하는 범위 주변의 조직들이 과흥분, 과민화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플랜저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과민화된 그 부분에 자극을 주어서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면서 그 부위에 과민화된 신경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방법이 신경자극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아픈 부위에 근육에 압통이 있거나 찌릿찌릿한 신경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온열치료, 쉽게 말해서 따뜻하게 열을 주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해당되는 깊이에 따라서 피부나 피하 지방까지 이어지는 표재열, 이것은 보통 파라핀이나 핫팩, 적외선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에 심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심부열 치료가 있는데 보통 짧은 파나
초단파, 더 짧은 파나 보통 초음파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리치료실 가게 되면 이렇게 적외선 치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치료가 온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깊은 관절이나 근육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초음파 치료가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직 내에 이제 금속 물질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크게 피해를 주거나 간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에 금속 고정물이 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보통 8cm 이상의 깊은 층도 초음파가 도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아는 보통 관절 자체가 깊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안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이나 민감한 부분이나 임신하신 임산부의 자궁이나 그리고 척추 수술 받은 환자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을 때 따뜻한 열로 풀어주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손 관절 특히나 파라핀, 손이 수술 후에 굳은 경우에는 파라핀 치료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실에서 흔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라고 합니다. 보통 간단하게 줄여서 텐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신경이나 근육의 급성 손상이나 만성 통증에 흔히 쓰이게 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지만 피부 근처이기 때문에 경피적이기 때문에 깊은 관절이나 깊은 근육은 치료하기가 어렵고 중추성, 척추나 머리나 이렇게 생기는 중추성 통증이나 심한 말초신경 병증에는 그렇게 효과는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텐스는 주파에 따라서 보통 10Hz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작은 저주파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주파수의 고주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저주파는 이제 파장의 깊이가 좀 더 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만성 심부 통증에 효과적이고 진통 효과가 보통 빠르지는 않지만 보통 진통 효과가 치료 후에 20-30분 후에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반대로 지속되는 기간은 좀 더 깁니다. 그리고 고주파는 치료 효과가 좀 10분 내에 빠르게 나타나지만 대신에 지속 시간은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두 가지 치료 중에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텐스는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를 한 경우와 그 다음에 경동맥 부위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아픈 부위에 젤리처럼 된 패드를 대어서 이렇게 경피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고 신경 이상이 있는 부분에는 이제 근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 근육 전기 자극 치료를 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신장 분사 치료, 이제 크라이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멍이 들고 근육이 얼얼하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얼음 찜질을 해주게 되면 냉기가 가기 때문에 붓기를 깔아줘주고 그리고 얼음 때문에 급성 통증이 조금 시원한 느낌을 들면서 좋아진다는 그런 원리를 쓰는 것이 이 신장 분사 치료입니다. 신장 분사 치료는 극저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78도 정도 되는 극저온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뿌려서 아픈 부위의 부종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부위에 부종이 심한 경우 수술 후 3, 4일이 지났을 때 시작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흔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체외 충격파 세석술 우리가 요로결석이 있으면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로결석에 쓰이는 기구는 파장이 크고 강도가 센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절에 쓰는 것은 그만큼은 크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픈 부위에 세포막의 과압 분극을 유도하면서 유릭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하면서 치료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말이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기계를 통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그 파장이 흡수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 부위에 혈관 생성을 촉진시키면서 피를 잘 통과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해야지 손상받은 조직이나 그 부분에 치유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재생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 같은 경우에는 뻣뻣하게 굳어 있는 족저근막염에 쓸 수가 있고, 아킬레스 힘줄이 혈액순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생긴 이 부위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충격파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 팔꿈치의 댄스 엘보,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어깨의 석회성 건점에도 우리가 체외 충격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긴 뼈 수술이나 골절 이후에 수술을 한 경우나 수술 말고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뼈가 잘 안 붙는 경우가 우리 정형외과 환자나 정형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가장 큰 고민거리고 가장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압이 진행되거나 지연유압이 있을 때 이 체외 충격파로 파장을 주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혈류가 확장되면서 다시 또 뼈 유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는 장골에 분류압이 있을 경우에도 흔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골은 보통 혈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 부위도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괴사 부위에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수치료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실비보험, 뉴스에서 실비보험 문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내용은 흔하게 보면 물리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이 원리를 아시면 참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고 꼭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수치료도 마찬가지로 잘 쓰고 현명하게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잘 쓰고 잘 치료하면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 이용되거나 과하게 이용되면 오히려 부작용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수치료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수치료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더라도 통증이 좋아지고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면 몸이 붓거나 속이 쓰리거나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버리고 비약물 치료로도 충분하게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상에서 MRI나 이렇게 검사를 해도 특별하게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뭉친 근육을 풀고 제한된 관절을 풀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을 풀어주면서 아픈 부위를 이제 의사나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아픈 부위를 만져가면서 강도를 충분하게 확인하고 하나하나씩 개선되는 이제 효과를 보면 환자분들의 정서적인 안정감도 함께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수치료는 충분하게 좋은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 잘 써야지 효과적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수치료는 이제 아프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어서 충분하게 운동을 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은 관절의 강직이나 운동 범위 감소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도수치료 방법에서는 지금처럼 환자가 누워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옆에 있는 치료자가 아픈 부위 관절을 환자분이 충분하게 관절에 힘을 빼고 있을 때 관절의 운동 범위를 이렇게 당기면서 조작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깨 관절은 앞 근육과 뒷 근육의 힘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한 자세로 운전을 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이제 야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 경우에는 앞에 관절은 이렇게 수축되어 있고 뒤에 견갑
근 주변에는 이렇게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견갑근 주변이 뭉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면서 마사지를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도수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굳어야 되는 관절을 풀면서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이렇게 당기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쓰면 좋겠지만 과하게 쓰면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도수치료를 하면 되지 않는 분들은 아픈 부위, 뼈나 관절 부위에 염증이 있는 감염이 있거나 그리고 골절 부위는 충분하게 골절 부위가 다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절 자체가 이제 인대가 좋지 않거나 근육이 손상되어서 불안정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분에게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절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경추 부위가 많이 이제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굳었다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골절이 되거나 신경 손상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수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지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경추 부위에 이렇게 목을 틀었을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빙빙 돌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추 주변에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도수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그리고 도수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를 이제 치료 대안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통증 유발점 주사라고 하는데 줄여서 TPI 주사라고 합니다. 예. 병원에 많이 오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육이 많이 뭉쳐있거나 근육을 만졌을 때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환자분이 뜨끔하면서 압통이 느껴지는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보통 우리가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 근육의 단단한 띠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확인하면 그 부위 눌렀을 때 찌릿하고 주변에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 유발점 주사를 맞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림을 보시면 아픈 부위에 손을 눌렀을 때 그 통증 유발점, 근섬유 주변에 통증 유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위 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아픈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부위가 있다 이러면 양쪽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아픈 부위의 경계를 잡아서 아픈 부위 통증 유발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부위에 소독을 하고 이렇게 바늘을 넣는 겁니다. 이 주사 성분은 보통 텐린식염수 그리고 마취제인 리도카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때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도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최대 3회 정도까지 한다고 치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극심할 때는 쓰겠지만 반복해서 쓰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침착되어서 오히려 근육 주변에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는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롤로 치료라고 우리 흔히 말해서 인대 강화 주사 또는 증식 치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프롤로 테라피라고 해서 프롤리퍼레이션 증식과 테라피 치료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이 치료의 원리는 아픈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아픈 부위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미국 의사인 조지 S 해컷이라는 분이 관절 치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서
최근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통 팔꿈치 힘줄이나 인대 부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치료의 원리는 포도당과 마취제 리도카인과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우리 힘줄 부위, 근육과 뼈가 이어지는 하얀 힘줄 부위에 찌르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부위에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염증의 반응이 생기면서 이 부위가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쓰이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원리로 PRP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장 성분을 추출해서 아픈 부위에 놓기도 합니다. 콜라겐은 무엇일까요? 콜라겐은 우리 뼈나 피부, 관절, 장기 등에 있는 그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분들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힘줄인데,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분에 하얗게 탄탄하게 탄력이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줄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보통 인대인데, 우리가 퇴행성 변화, 과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힘줄과 인대가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위 때문에 힘줄과 인대 손상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힘줄과 인대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 강화 치료나 PRP를 하거나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 부위가 보통 80% 이상이 힘줄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부위를 확인해서 이 부위에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콜라겐을 아픈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가 좋지 않나, 이렇게 최근에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도 보통 이제 함유량이 뭐 3%, 6%가 있는데 아픈 정도에 따라서 보충해주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6주, 3개월 이렇게 초음파나 MRI로 이제 경과 관찰했을 때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하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주변의 정확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힘줄이 있으면 이 전체적인 힘줄 중에서 이렇게 콜라겐 섬유질이 있는데 이 부위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콜라겐을 주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대 증식 치료, 그리고 콜라겐 주사, 그 다음에 PRP 주사, 이런 주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주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그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초음파 유도 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자분은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힘줄과 뼈 사이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환자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바늘을 찌르게 되면, 잘못해서 힘줄을 찌르게 되면 힘줄 부위에 소염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힘줄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염증 있는 부위를 확인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주입하고 약이 잘 퍼지는 걸 확인해서 치료를 한다면 효과도 더 좋고 오히려 건강한 힘줄의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전근개 힘줄에 부분 파열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한 다음에 그 부위를 바늘로 정확하게 주입시켜 놓고 콜라겐을 뿌려주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콜라겐의 이제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치료는 이제 어깨 유착성 관절 양념, 관절내가 이제 염증 때문에 줄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근육 아래에 관절낭 주변에 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하고 소염제나 생리식염수나 여러 가지 관절 유착 방지에 도움되는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수술 이외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치료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와 그동안의 치료의 시간, 강도,
일상생활의 불편감 정도를 충분히 판단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어깨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드릴 어깨 날개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